페이크에 불과할 것이다. 가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요. 잠깐 몇 개 언론 기사를 당시 인용을 해보면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던 21년도 7월 달에도 미국 중앙은행 총재죠.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섣부르게 인상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데에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했었죠.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처음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을 이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동 조치가 실패하는 문제를 낳았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사그라들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에 세미나를 하거나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언제쯤 사그라들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하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인 2% 수준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인플레이션을 40년 동안은 최소 안 보게 될 것 같아.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한번 퇴원하면 다시 들어올 일은 없어.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잠시 여기서 환율 얘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환율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잠깐 보시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달러를 갖고 있었을 때의 이자 매력이 높아집니다.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를 살려다 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죠. 계속해서 22년도에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갖고 있을 때 매력이 높아져서 환율이 뜁니다. 달러가 더 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갑자기 22년도 10월 달을 거치면서 미국 금리는 더 올라가는데 환율은 급전직하로 확 주저앉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지 않나요?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 금리가 올라서 환율이 내립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요. 그래프는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보죠. 그럼 옆에 있는 1인치를 딱 늘리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거든요. 미래를 보면 미국 금리가 물가를 잡은 다음에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는 계단처럼 올라갔던 파란색 선이 계단처럼 내려오는 게 보이겠죠. 빠르게.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갖다가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하니까 환율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을 비롯한 실물 경제도 다 좋아질 겁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빠르게 물가가 안정됐을 때 무언가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70년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기 전에 저랑 한번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의사입니다. 저는 환자예요. 입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왜? 위가 안 좋아서. 근데 왜 위가 안 좋냐면 저는 매운 떡볶이만 먹습니다. 에브리데이. 삼시세끼를 전부 다 매운 떡볶이만 먹었죠.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 위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에 부담이 너무 커진 다음에 나머지 너무 아파가지고 입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가 병원에 들어와서 흰죽 쌀밥만 먹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이제 한참 동안 입원을 하면서 매운 떡볶이를 안 먹으니까 이제 위가 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까요? 퇴원시켜달라고 난리를 부리겠죠.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퇴원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퇴원하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떡볶이 먹으러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퇴원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놔둬야 될까요? 그게 핵심 아닐까요? 퇴원을 하는 순간 나가서 떡볶이 많이 먹으면 한 달 안에 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요? 자, 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제압이 되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제압될 것 같으니까 미리 소비를 땡깁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고 실물 경제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했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70년대가 그랬습니다. 보시면 70년대 차트를 보시잖아요. 자,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죠. 60년대 후반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한 차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브라보 하면서 좋아했죠. 물가는 안정이 될 거야. 근데 두 번째 봉우리가 우뚝 솟기 시작을 하죠. 그죠? 이때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면서 이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가가 꺾이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브라보 이랬겠죠. 근데 이후에 다시 방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물가가 다시 하늘로 치솟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70년대 후반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호메이니 혁명과 겹치면서 물가가 그전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거 치료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대수술이 뭐냐면 그때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요, 기준금리를 2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물가 잡기에 나서죠. 물가 사냥에 나서면서 물가가 확 뒤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입원하는 환자로 비교하면 입원했다 퇴원했죠. 다시 입원했다 퇴원했죠. 그런 다음에 또 들어와가지고 수술하고 끝낸 겁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지금 물가가 2%로 내려오면 모든 게 끝, 앞으로 다시는 인플레이션을 못 만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당시에 초에는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수술을 감행하는데 물가가 빠르게 내려왔죠. 그 수술의 핵심은요,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실물 경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게 되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랬더니 하늘에 떠있던 물가가 빠르게 주저앉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는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7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 빠르게 치솟는 게 보이시나요?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가 이제 윌 스미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80년대 초반에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경기 침체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보다 보면은 되게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경제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야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할 수가 있었죠. 10년짜리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떤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세 가지 시나리오라고 했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20년도 초반부터 2020년도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갖다가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미국 물가가 21년도 3월 달부터 기준선인 2%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지난해 6월 달에 9.1%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5%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세 가지는요, 하나는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주저앉는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죠.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치솟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될 수 있죠. 지금 공급망의 문제가 풀리고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런데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물가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물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뜨거워지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게 되면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습니다. 뭐 느리게 내려오면 어때? 물가가 안정되면 되는 거 아니야? 느리게 가도 결국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보시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플레이션을 너무 오랫동안 앓으면 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홍길동이 2년 동안 기침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2년 동안 기침을 계속합니다.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이건 고질병 같은 느낌 혹시 들지 않으세요? 고질병이라는 건 한 번 걸리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질병을 달고 사는 거죠. 조금만 무리하면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죠. 완치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기침을 인플레이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너무 오랫동안 겪으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야. 물가는 원래 오르는 거야.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오래 앓는다?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보시면 21년도 3월 달에 2% 물가를 넘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위에서 놀고 있죠. 지금이 23년도 4월입니다. 21년도 3월부터 23년도 4월이면 이미 2년 동안 2% 위에서 움직인 겁니다. 벌써 2년 이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감기를 앓은 거죠. 그럼 이미 고질병이 됐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질병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고질병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물가가 오르는 것도 되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의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너도나도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돈의 공급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죠. 물가가 팍 튀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되면 중장기적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한번 생각해 보죠.
글쎄요, 글로벌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이 한 번도 없을까요? 무언가 불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정부에선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경기 부양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면 이런 걸 받쳐주려고 할 때마다 물가가 탁탁 튀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이 가능할까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고질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밟은 세곤하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제롬 파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립니까? 이렇게 금리 빠르게 올리면 너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질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높은 금리, 보다 느린 성장, 그리고 약해진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죠? 다만 가계와 기업에게도 일정 수준의 고통을 안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가계도 고통을 안겠죠.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는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힘들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하게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고질병으로 만들게 되면 그보다 더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금리가 올라서 힘든 것보다, 성장이 둔화돼서 힘든 것보다 물가가 고질병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더욱더 힘든 고통을 가져다 줄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코멘트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두 번째 문단의 글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물가 대응을 위한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냈지만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매파라는 건요,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통화 긴축을 선호한다는 의미고요. 비둘기파라는 거는 조금 돈을 많이 좀 공급을 해주면서 실물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게 해주는,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이 아니라 완화적으로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매파가 돼서 잡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걸 지켜줄 수 있게 비둘기로 돈을 풀어줄 수 있는,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쓸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은 어렵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코멘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를 말씀드렸죠. 그 충격의 극단에는요, 이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70년대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각국 중앙은행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기 위해서 실물 경제가 다소 힘들더라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